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진보 진영 내부의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오늘 토요특별판에서는 김갑수 선생님, 민주당 강덕구 의원과 함께 관련 현안 이야기 진솔하게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제가 사전에 우리 선생님하고 미팅을 좀 해봤는데 과거에 스픽스에서도 이렇게 토론을 좀 같이 해보신 적이 있었더라고요. 뭐 한 두 차례 네. 뵌 적이 있죠. 평소에 우리 의원님은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잘 모르실 거. 일단 목소리가 따뜻하고 인간적이시잖아요. 네. 예, 소탈하시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상대방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하신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구교영 정치 비상구에 딱 맞는 분이십니다. 이게 정말로 예. 그런 얘기는 할 게 없는 게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치 비상구의 시종 일관 함께 해오신 분이고 정말로 우리 도약적인 성장 그 성장을 일구는데 뭐 1등 공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만들어 주셨죠, 솔직히. 아니 무슨 소리를.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저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잖아요. 예전에 제가 TV조선의 강적들이란 프로를 했었는데 전해철 의원이 출연을 한 거예요. 전해철 의원이 예. 근데 전해철 의원이 그때 이재명 지사를 엄청 공격하던 그 시점인데 저는 이 지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회자가 물어봤어. 이 말 저 말 나가다가 김갑수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해철 씨는 같은 이제 민주당을 옹호하는 민주당 의원이고 그렇죠. 지지하면 웬만하면 좋은 말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해철 씨가 멍하니 가만히 딴 데를 바라보다가 뭐 감성적이죠? 진짜요? 그러니까 엄청 당황이 되더라고. 엄청 당황이 돼. 프로그램 포맷 자체가 서로 비난할 수 있는 포맷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여러 명 여러 패널이 앉아 그러니까, 있는데 네. 대부분 이제 국힘스러운 사람들이 다고 음. 민주당스러운 패널은 나 하나였고 전해철 의원이 나왔는데 도저히 칭찬은 못 해주겠고 대놓고 욕은 못 하겠고 그러니까 감성적이죠 이러니까 정말 민망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때부터 약간 잉태됐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정말로 제가 서두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전례 없는 진영 내 갈등이 불거졌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진짜로 이게 지금 위기인 겁니까? 아니면은 자연스러운 성장통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제 솔직한 생각은요. 지방선거 끝났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방선거든 큰 선거 결과에 대한 나름대로 입장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입장차가 더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가 목전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방선거를 책임지고 치렀던 당 대표가 다시 또 전당대회 출마하다 보니까 마치 갈등들이 좀 더 깊어지고 심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상황 때 보면 역대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앞두고 늘 갈등은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다. 그럼요. 네. 예. 당권 경쟁이라는 게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다음 당 대표는 공천도 책임지고요. 그리고 총선도 책임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틀에서 당의 방향과 노선 뭐 이런 부분 우리는 대통령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한 입장차 포함해서 시기적으로 예민한 네. 시기다. 그러나 우리는 전당대회 이후에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분명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보는 건 좀 어떠십니까? 이 상황들.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 잠잠해진다는 진단도 하긴 합니다만 당권 경쟁은 자연스러운 거고 그 당권 경쟁의 배경에 노선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는 매우 정상적이에요. 근데 지지자들 간에 그다음에 맞아요. 유튜버들 간에 거의 물고 뜯는 싸움이 벌어졌는데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이 보기엔 쟤네들 뭐 집안 싸움 하나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늘 강덕구 의원 마침 잘 뵀는데
그 싸움의 이제 진원지의 한 축이에요. 그래서 좀 솔직한 얘기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예, 뭐든지 우리 김갑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요, 저도 솔직하게 예, 뭐 감성적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 초장부터 이렇게 좋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형성됐으니까 말 나온 김에 좀 의원님한테 우리 선생님이 직접 하고 싶은 질문 좀 들어볼까요? 아니 뭐 글쎄 그냥 아주 원칙적인 얘기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그 이 싸움에서 그 반 김민석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 정청래 의원 대표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 있는 세력의 공격적 성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아예 초기에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 이렇게들 막 비난하면서 지지층들이 이탈해 나갔잖아요. 그 양상 비슷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지난번 최고위 때 제가 그 상황 그리고 당사자를 거론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문정복 최고가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워딩을 했죠. 네. 근데 현직 총리였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는 국무총리. 좀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를 목전에 두고 노선 입장 차이 또 당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는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지켜야 될 원칙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입장은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한다.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한다. 그 입장 속에서 좀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할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날 것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서로가 좀 지켜야 될 금도 그리고 팩트가 아닌 것을 마치 팩트인 것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뭐 큰 틀에서 의원들은 개별적인 뭐 헌법기관이고요. 그리고 말할 수 기본적으로 정치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저는 네. 뭐 그런 근데 부분까지 예. 대통령에게 맹종을 하느냐 우리는 바른 방향을 잡고자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비판하는 거다 이런 입장들 취하거든요. 저는 대통령에게 맹종 하는 것은 맞지 않죠. 우리는 큰 틀에서 민주당의 가치 속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민주당과 함께 한다라는 전제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포함해서 대통령의 큰 틀의 방향을 존중하고 함께 하는 거죠. 대통령의 입장을 맹종한다라는 건 무조건 함께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원보이스지만 뒤에서는 청와대랑 협의하고 입장이 다른 거는 조율하고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원보이스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논쟁할 때는 논쟁하고 그리고 치열하게 입장이 다름이 있으면 그 다름들을 합의되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당과 정과 청와대의 관계입니다. 정청래 대표하고 계급장 떼고 따로 목욕탕에서 두 분이 만나시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또 저요 아니면 강 의원님. 저는 뭐 권투? 정청래 대표한테 배운 것도 많습니다. 분명한 입장 그리고 추진력 뭐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예를 들면 지난 정청래 대표 1년 동안 내란 청산 그리고 검찰 개혁 이런 부분에서 정청래 대표의 역할이 있었죠.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있죠.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느끼는 불만의 핵심이 어떤 거예요? 이런 거죠. 정청래 대표는 당원 주권 정당을 표방하고요. 그래서 1인 1표제 해야 된다라는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당연히 합니다. 제가 당의 수석사무부총장이었을 때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김민석 총리 그 당시에 최고위원이 어느 날 좀 갑자기 보자고 그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원 주권 정당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인데 1인 1표제 포함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당원 주권국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랬구나.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저한테 한 말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국회의장 그리고 당의 원내대표 여기도 당원들의 생각들이 반영돼야 된다. 이거를 처음 제안했던 의원이 정치인이 우리 당에서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전 정식으로 당의 제도화가 돼서 국무총리 아니고 우리 국회의장 선출하고 원내대표 선출할 때 당원들의 이 여론조사가 일정 정도 반영된 거 이거를 김민석 의원이 처음 제안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김민석 의원이나 저는 우리 민주당이 두 가지 전국 정당화 어떻게 할 거냐 이것과 당권을 당원에게 이 부분은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그 지도자의 철학이기도 했고 그 이후에 우리 당이 나가야 될 방향이었습니다. 아니 그러군요. 이게 사회자 계신데 제가 괜찮습니다. 좀 미안하네. 아주 좋아요 모양새가. 예. 그러니까 중도실형으로 간다. 예. 뭐 당원 주권주의를 추구한다. 예. 검찰 개혁하겠다. 예. 뭐 등등 이견이 없는데 왜 싸우냐 이거예요.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런 겁니다. 1인 1표제 그런 입장에 당연히 해야 돼. 예. 그러나 우리가 그러나가 아니고 동시에 고민해야 될 게 있죠. 그러면 당원의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당원의 자격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당원의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세부적으로.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 디테일한 거에 있어서 이견이야 있겠지만 그거는 그렇죠. 사람 살이의 기본인 건데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예컨대 보안 수사권을 존치하느냐 마느냐 같은 거는 예. 큰 틀에서 검찰 개혁에서 조직 구성을 바꿔놓은 다음에 예. 거기서 생겨나는 그야말로 하부 단위의 논쟁거리지 이것 때문에 죽일 듯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울 그런 일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저나 김민석 총리나 예를 들면 정청래 전 대표나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최고위원 출마했을 때 좀 이런 표현 쓰면 하지만 그때 나왔던 분들이 마치 저를 1인 1표제에 반대한 사람처럼 몰아갔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1인 1표제에 반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참 답답한 그러니까요. 거였죠. 네. 예. 입장과 노선 방향성에 대해서 사실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 거죠. 적어도 그런 부분만큼은. 그러니 말이에요. 아니면 사실은 예. 제가 질문을 빙자한 의견이었는데 그 양쪽이 비난하는 댓글을 이렇게 보면 뭐 터무니없는 욕설 이건 말고 빼고, 예. 도대체 왜 싸우지? 왜 싸우지? 대표적으로 가령 유시민 선생이 뭐 이렇게 왼쪽 인사만 저 오른쪽 인사만 기용하고 왼쪽은 배제하느냐 할 때 그건 자분자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오른쪽 인사 기용했다는 게 그래봐야 3명 대표적인 사람 얘기고 몇 명 되지도 않고 그거 갖고 죽어라고 공격적으로 싸울 일도 아니에요. 아까 보안수사권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뭐 당권 투쟁할 수 있고 노선 다툼 할 수 있는데 뭐가 다른지를 아무래도 잘 못 찾겠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미워하게 됐는가? 서로를. 예. 그러니까 네가 먼저 공격했으니 내가 먼저 치겠다. 나도 치겠다 이건가? 가령 다스베이다에서 유시민 씨가 굉장히 좀 날카로운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난 그걸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했어요. 공격적인 건 맞는데 뭐냐면 야 늙은 자들은 전부 점잖은 얘기 다 아우르는 그 도사 같은 얘기만 해야 되냐? 나도 이거 우통 벗고 나도 싸울 거야. 한번 뗄 수 니네들하고. 있어. 네. 니네가 먼저 나 때렸지. 나도 이럴 수 있어. 이런 심리적 기제가 있지 않았을까. 뭐 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속에서 말로 치고받지만 같은 배를 타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와 어떤 사람은 이재명 탄핵해야 돼. 하야하라.
진짜 나가도 진짜 너무 나갔죠. 이건 그거는. 정도가 있는 거지. 이건 뭐야? 그리고 뭐 20년, 30년 전 거 끌어와서 김민석은 김민세야 요따구 소리하고 정청래는 이재명한테 어떤 소리 했는 줄 알아 하면서 뭐 세상 꺼내고 사람이 일생 살면서 흉터도 있고 여러 가지 허물이 있는데 지금 오늘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가 제일 제가 연설하고 있네. 아니 그러니까 가만 있어. 제가 듣기에는 우리 강특구 의원이 심중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은 네. 오늘 어떤 생각을 하는 걸 따지다 보니까 이런 입장을 가지시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사실은 친명이나 반명의 용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고 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이 나뉘는 거는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용어가 등장을 했냐면은 친명과 친청이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건 우리 지지자들이 봤을 때 분명히 정청래 대표가 걷는 노선이 이재명 대통령과 다르게 가고 있구나. 이런 식의 느낌이 들었다는 거고 아마도 의원님 같은 경우 지도부를 하시면서 그런 기분을 느꼈을 때가 왕왕 있기 때문에 공개 석상에서건 비공개 석상에서건 강한 경고를 날린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친명 친청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진 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1년도 안 돼서 친명 친청이라는 구도가 나왔잖아요. 네.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서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딴지 말씀하셨지만 저는 대통령 탄핵을 탄핵이라는 게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노무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극언을 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진보를 배신했다는 거야. 일단 진보를 배신한 게 뭔지를 일단 모르겠지만 설사 그렇다 뭐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 그 딴지 유저들 만족시키기 위한 편향된 정치를 하라는 얘기인가?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근데 난 그래서 분열 세력들 있잖아요. 저쪽 그 극우 사람들이 여기 들어서 활동하냐 했더니 누가 그걸 다 밝혀놨어. 그런 극언을 한 사람들의 IP를 쭉 옛날 글들을 추적하니까 아주 오래된 유저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심각하다.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현재 계실 때 대연합론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시면서 DJP 연합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당선되시고 총리로 지명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종필이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인준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박태준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김준건이었습니다. 네. 예, 김준건. 예. 그 다음에 국정원장이 이종찬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종찬도 사실은 큰 틀에서 전두환 함께 정치를 했던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상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사람 몇 사람 네, 기용하는 문제. 기용한 네. 부분 갖고 공격을 하고 공격을 받고 그러지만 사실은 제가 예를 들면 경기도 부지사하고 의장하면서 사람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경기도회가 플러스 어떻게 하면 경기도가 플러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좀 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좀 더 그 역할에 맞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을 하죠. 그러면 예를 들면 당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당 출신, 당과 연결된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죠. 그 주문을 나름대로 원칙으로 생각하지만 도저히 아닌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네. 이럴 때는 적어도 예를 들면 큰 틀에서 이재명 정부는 제일 중요한 게 국정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 당에서 요청한 사람을 놓고 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맞는 사람 속에서 기용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통령이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조차 우리가 인정 안 하는 것 네. 이게 맞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는 좀 더 플러스 정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이 상황에서도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쪽에 권영국 후보가 있었고 그리고 저쪽에 김문수 또 이준석 있었잖아요. 양쪽 합친 거 보십시오. 차이가 1%도 안 날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정치 지형입니다. 아니 거기다가 더 이제 보태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보수 쪽 인사 중에 이 사람이 적절하냐 마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지금 벌써 벌어지는 풍토가 대통령이 인사를 하면 뭐 민정수석이든 누구든 미잘고주할 벌떼같이 달라들어요. 따지잖아요. 이쪽 진영으로 소위 그 전향을 한다거나 투항을 한다거나 하는 거 말고 민주당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상대적 보수성 옛날 좋았던 시절에 한나라당 수준으로 우경화하는 우측으로 상당한 정도 지형을 넓혀서 소위 말하는 주류 정당화되는 방향성을 가질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저는 지금 국힘이 보수 정당이냐? 국힘은 아니에요 지금. 저는 지금 이미 국힘은요 보수 정당을 넘어서 수구 꼴통 정당이 됐습니다. 아, 수구 꼴통이 됐다. 그럼요. 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오늘 여기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하는 모습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도가 열려 있는 공간이잖아요. 들어가야죠. 여기까지 네. 우리가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외연도 확장되고 그리고 재집권에 대한 기반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첫째는 5년 동안 국정과제 제대로 풀어내겠다. 풀어야 된다. 이거 어떻게 풀 거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정권 재창출, 재집권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사실 당선되면서 지금까지 모든 거의 중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저는 대통령이 인사 기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넓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게 제 생각입니다. 좀 좁혀서 가보면은 예, 예. 어쨌든 간에 정청래 그 전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함께 구성을 하셨는데 그 최고위원을 지내셨고 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최고위원을 하고 계시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노정되는 갈등들이 표면화된 것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어떤 이유에서 그런 다툼들이 내막이 좀 있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까지 공개하는 건 좀 그렇지만 지난번에 합당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전날 한 10시 안 돼서 대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그 긴급 최고회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밤 10시에 전화 와서 예, 한 네. 10시 전 한 9시 45분. 예. 근데 제가 그날 지방에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실무자한테 내용은 얘기해 줄 수 없다. 저 대표께서 직접 말씀하신 최고위원인데 예, 예. 아니 뭐 그럴 수 네. 있죠. 그래서 그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왔죠. 근데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합당 발표하려고 한다. 조국혁신당과의 예, 예. 네. 그래서 근거가 뭐냐. 그때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방선거 승리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원 당규에 합당과 관련된 그 명시된 우리 당의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두 번째 최고위에서 최소한 한번 논의라도 상의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맞냐. 라는 거죠. 두 번째 지난번 우리 보궐선거 관련해서 지방선거와 우리 국회의원들 보궐선거 있었잖아요. 네. 보궐선거 있을 때도 이번 보궐선거는 당 대표가 다 전략 공천한다. 이렇게 딱 말 한마디 하고 끝난 겁니다. 아, 최고위원들 통보를 하고 끝났다. 그렇게 통보한 거죠. 예. 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전 보궐선거 후보들 누구누구로 결정했다. 이걸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야말로 당원 주권 정당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 1인 1표제를 통해서 당원 주권 정당 실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운영 방식은 최고위원 저희들도 당원들이 선출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최고위도 그렇고 최소한 의총에 한번 논의하는 과정들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당 대표한테 그랬죠. 아니 최소한 의총에 한번 논의를 통해서 수렴하는 과정. 그리고 최고위에서 한번 수렴하는 과정. 그리고 당원 당규 원칙 절차 지키는 과정. 이런 거는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지금 얘기를 얘기 했죠. 들어보면요, 이게 그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간의 신뢰 문제인지 정청래 대표가 독선적이어서 그런지 그건 네. 모르겠어요. 근데 당 대표가 아니라 당 총재 시절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총재 시절에는 쥐도새도 모르게 양당의 총재끼리 해서 합당합시다 발표하고, 왜냐하면 노출되면 말이 많아지면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의 부족일 수도 있고 신뢰 부족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갈라설 만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합당 같은 예를 드시니까 저는 그게 지금 와서도 되게 가슴 아픈데 저는 합당 찬성론자예요. 뉴이재명들은 다 반대를 하고 뭐 그러던데 이게 지역구에서 성격 비슷한 당이 뭐 후보 각자 내서 평택골 나면 그거 정말 곤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게 아니라 조국을 키워 올리려고 하는 계략이다. 이쪽으로 이제 가면서 엄청 얘기가 이제 시끄러워진 무슨 분란의 모처럼 됐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당대표가 전격적으로 할 일도 있고 최고위원들과 깊은 논의를 할 필요도 있고 네. 그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건 반복될 문제거든요. 가령 예컨대 김민석 쪽이 대표가 돼버리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최고위원들하고 얘기하면 언론에 바로 나오거든요. 아무리 단속을 해도. 그래서 당대표가 또 이러면 또 독선적이라는 얘기를 할 것이냐. 하여튼 당 운영에 관한 초보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걸림돌이 있다면 이거는 의원들의 세련미 부족 아니에요. 의원들의 우리 옛날 초등학교 때부터 학급도 운영하다가 총학생회도 하다가 기업에 들어가면 간부회의 하여튼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당 운영에서 그런 기초적인 문제가 이렇게 스무드하게 안 된다면 누구 탓을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김갑 선생님이 당 총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과거에. 실제로 들면 당 대표가 아니고 당 총재 시절 대표적인 분이 우리 민주당에서는 김대중 그렇죠. 총재가 네. 연상되죠. 근데 김대중 총재 시절에도 최고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상현, 훈홍, 김상현, 네. 또 한강호 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근데 제가 들은 말은요. 예를 들면 훈홍 김상현 선생, 예를 들면 최고위에서 할 말 또 세게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당 총재가 김상현 의원한테 전화를 한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이런 안건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배경은 좀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감안해서 이해를 구한다거나 고민해달라. 이렇게 그게 전 정치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을 때 그때 수석 사무부총장이었습니다. 그때 그 현안들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 몇몇 의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듣고요. 그럼 이건 다음에 결정을 미루고 네. 합의가 안 되면 이건 다음에 좀 더 논의하자. 그리고 미루고 그렇게 합의되어지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정치력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내부의 소통 부족이고 이거는 새로운 이제 지도 체제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해결돼야 될 맞아요. 네. 아주 원초적이고 초보적인 문제예요. 근데 약간 화제 전환을 좀 하고 싶은데 이 민주당 자체에 대한 관점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어떤 다른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 저 같은 사람의 민주당의 고정적 인식은 똑같은 사람이 국힘당에 가면 완전히 이권 추구자가 되고
민주당이면 그래도 공익적 마인드를 갖고 그다음에 성장 과정도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그래도 투철하게 양심적으로 살아오려는 노력을 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댓글에 온통 뭐라고 써 있냐. 야, 웃기네. 니네들이 언제 깨끗했고 니네들이 언제 고생을 했고 니네들 국힘보다 니네들이 가난하냐? 국힘보다 못 누렸냐? 완전히 똑같이 보는 댓글을 봤어요. 네. 아니 그냥 좌르르예요. 아, 이게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대중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민주당도 그냥 기득권, 이권 정당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수 정당이라고 불렀던 세력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런 시선 혹시 못 느끼세요? 저도 그런 댓글 종종 보고 저도 전 페북이나 이 온라인 계정에서 댓글이 무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김갑 선생님 말씀처럼 댓글을 많이 참고하는데 그런 글 많이 접합니다. 이거는 뭐 민주당에서 자성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되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성찰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여론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맞아요. 내부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내부의 집단적 토론과 그리고 자정 그리고 제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네. 저는 이런 목소리에 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그게 뭐 비위의 의혹이 크고 작고의 문제인 건데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연루돼서 수사받는 사실이 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니네들이 언제 깨끗한 적이 있느냐. 이게 네. 댓글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정해야 된다? 갑자기 뭐 어떻게 깨끗해져요? 그거보다는 유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유능한 방향으로 가령 국부를 키우고 국제 무대에서 국가 위상을 높이고 이 방향으로 소위 힘을 가지고 결단력 있고 속도감 있는 정권과 당으로 확 몰아가면 뭐 깨끗하고 더럽고 이것 따질 새가 없이 유능함으로 예, 극복한다. 유능함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저는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의 이슈 중에 하나가 그야말로 집권당으로서의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 그리고 지금 글로벌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한다라는 걸 넘어서 민주당이 리딩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민주당이 돼야지 사실은 민주당 믿고 맡길 수 있겠네. 이렇게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정책 그리고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네. 그 비전까지 잘 만들어서 그리고 체감하는 성과까지 이제 당과 이재명 정부가 함께 그런 부분에서 저는 유능함을 넘어서 그 유능함이 성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앞으로 새로운 지도부가 향후 2년 동안 보여줘야 될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능함 얘기를 해보면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떠올리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얘기할 수 있는데 민주당을 얘기하면 검찰 개혁으로 지지고 볶는 그냥 볶음탕만 떠올라요. 정확한 진단입니다. 예. 그래서 예. 가령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사기다라는 주장이 벌써 나오거든요. 호남에다가 돈 붓는다고 그게 현실적으로 있어 막 이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당이 공청회도 열고 또 중요한 인물 불러서 청문회도 하고 자료도 발표하고 국힘의원과 논쟁도 벌이고 이렇게 가는 게 당의 역할일 것 같은데 딴 거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전당대회를 잘 치러야 되는 거는 선생님이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능한 민주당으로서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대의에 이제 모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되냐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전직 당대표이자 이번에 연임 도전 가능성이 높은 정청래 전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과거에 이제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 그 언행에 대해서
나는 사적 욕망만 가지고 하는 걸로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해오셨는데 최근에 대통령과의 전선이 좀 명확해진 상황들이 있었고 몇몇 갈등의 언어들이 등장을 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 좀 유효한지 궁금하거든요. 그 얘기를 취소할게요. 왜 그랬냐면 그 정청래란 사람은 접해본 누구나가 느끼겠지만 엄청나게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동네에서 편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취소하냐면 제가 근래 쭉 보니까 이 양반이 어느새 대권 꿈에 접어들었어. 아, 대권 꿈에 접어들었다. 예, 세력 구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아니 어떤 정치든 대권군 가질 수 있고 그에 따른 활동을 할 수 있지. 근데 그 활동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치받으면서 세력 구축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이건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지. 지금 임기 1년 지나갔고 대통령한테 들이받아서 뭐 어떻게 하려는 거야. 자기가 YS야? YS가 노태우 두드리봤던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 그 큰일 나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나는 그 양반이 박지원 의원처럼 국회의원을 오래 하면 좋겠어. 아주 오래오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을 오래오래. 네. 하고 의장도 한번 하면 좋겠고. 왜냐하면 정말 우리 난 그 표현 좋아하지는 않는데 민초들하고 같은 호흡을 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냥 오랜 의정 속에 한국의 의정사의 산 역사처럼 되면 좋겠어. 근데 대권 꿈을 꾸는 순간부터요. 이건 내부 전쟁의 한 축이 되고 본인이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 대권에 안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매우 죄송한데 대권에 안 맞아요. 예. 그런 말씀 주신 건데 실제로 이제 보면은 우리 당청 갈등이라는 게 아까 이제 중간에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당과 청와대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다양한 소통 창구가 있고 모든 일 처리를 조용하고 스무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정청래 지도부 체제에서 이런 것들이 이음이 자꾸 공개적으로 노출됐던 거는 같은 지도부 일원으로서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결국 마지막 판단은 당 대표가 하는 겁니다. 당 대표가 하는 건데 좀 스킬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스킬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네. 그리고 우리 김갑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거나 좀 당 대표로서 자기 목소리를 좀 더 비중 있게 강화하려는 네.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지난 1년 동안 나름대로 정청래 대표가 성과를 낸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좀 분명히 당연히 그렇겠죠. 네. 뭐 검찰 개혁 사실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였기 때문에 누가 돼도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정청래 대표였기 때문에 더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종일관 결기 있게 내란 잔존 세력과 싸우고 그런 부분도 정청래 대표 아니었으면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지도자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시대 정신, 시대 요구에 맞냐 이게 제 나름대로 첫 번째 원칙입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시대 정신, 시대 요구는 뭐였을까? 내란 세력 청산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내란 세력 청산이란 입장에서 박찬대 의원도 참 좋은 분이었고 나름대로 역량 있는 분이었지만 적어도 그 시대 정신에 맞는 사람은 정청래 의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가 된 거고요. 이번 시대 정신은 뭘까? 향후 2년 동안 민주당을 이끌어갈 당 대표의 시대 정신은 뭘까? 저는 좀 전에 우리 김갑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래를 제대로 읽고 방향을 잡아내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하고 때로는 당이 리딩을 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총선 승리, 그랬을 때 재집권에 대한 기본적 토대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유능함과 그리고 총선에서 이기려 그러면 중도 확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맞는 지도자가 누구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나름대로 뭐 결과 선택이다. 생각은 다를 수 네네, 있지만 그렇죠. 관점은 네.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양한 후보들이 있으니까요. 이재명 네. 대통령이 이 한 말 중에서 매우 새겨드려야 할 말이 여당은 여당다워야 한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뜻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여당이면 좀 두들겨 맞을 줄도 알아야 돼요. 특히 야당으로부터 두들겨 맞는데 그 반박하는 논의도 투쟁적으로 하지 말고 논리에 맞게 조곤조곤 얘기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국정운영 뒷받침으로서의 당의 역할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그리고 당 대표의 존재감이 너무 강해서는 안 됩니다. 예? 서열은 높지. 여당 당 대표면 서열은 높은지 모르나 매일 당 대표 얼굴이 떠오르면 안 되는 게요. 예전에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국정안정기에는 당이 특히 당 대표가 그렇게 도드라지질 않았어요. 조용하죠 보통은. 예, 네. 예. 있는 둥 없는 둥 해요.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저는 김민석 총리도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 총리의 존재감이 없다. 그게 일부러 그런 것 같거든. 대통령이 한창 진두지휘하고 빛나는 때 총리가 맨날 고개 쳐들어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처신이 필요하고 역할이 필요한 건데 그게 여당이 여당다워야 된다라는 네. 말을 이해해요. 우리 김갑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좀 보완한다면 뭐 제 생각입니다. 한성숙 총리와 우리 김민석 직전 총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점. 한성숙 총리는 그냥 우리 전 부처를 총괄하고 예를 들면 대통령의 생각이 잘 당겨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역할. 예. 네. 근데 김민석 총리는 두 가지 입장이라고 생각 저는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그런 역할이 기본이라고 하면 정치인 김민석이라는 또 다른 존재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김민석 총리 1년 동안 존재감이 잘 안 보였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지적하신 분들 예, 있죠. 예. 네. 그런데 김민석 총리도 나름대로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나 총리로서 역할에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정치인 김민석은 다 가슴 속에 내려놓고 역할을 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 더 인정을 받았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한 말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국정이 나름대로 1년 동안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는 김민석 총리의 역할이 가장 컸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저는 네. 이 한마디가 총리로서 김민석 역할을 잘했지만 결국 그 힘이 정치인 김민석으로 다시 돌아봤을 때 가장 큰 자산이 네. 된 거죠. 네, 물론 그런 좋은 점도 있는데 사실은 정치인이라는 거는 장점만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외피적으로 봤을 때 또 내향적으로 알았을 때 김민석 총리가 또 부족하기 때문에 또 갖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은 좀 어떤 부분을 갖고 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뭐라고. 아니 그래도요 당연히. 예. 근데 그 김민석 총리는 좀 이미지가 범상치 않다 그거거든요. 대학 때부터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범상치 않음이 이제 한번 발휘돼야 되는데 몇 가지 중에 아주 단순한 거 하나 꼭 지적하고 싶어요. 워딩이에요, 워딩. 워딩. 연설할 때 그 말. 문어체로 복문을 한없이 구사해서 해득을 하려면 두 번, 세 번 머리를 회전해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심지어 정청래 대표 워딩 보세요. 완벽한 단문으로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게 직독직해. 예, 네. 딱딱딱딱 흘러가는데 이게 그 먹물티 못 벗어서 그런 거거든요. 나는 진짜 간곡하게 이재명 김민석 김민석. 총리한테 네.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정말 워딩 바꿔라. 아예 생각하는 순서부터 바꿔라.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앞으로 정치 행보를 어떻게 해나갈지는 모르지만 그 좀 약해 보인다 하는 이미지의 불식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막 드세라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약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외유내강일 수는 있는데 하여튼 대중적인 이미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잘 아실 것 같은데 뭐냐면 의원들을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포섭하는 소위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개파 수장 같은 이 보스 역할 보스 있죠. 이미지. 예. 네. 그게 지금 없어요. 근데 보스로서 의원들을 자기 이 팀으로 두는 능력, 그건 뭐 얼마나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수의 의원들이 김민석 라인에 있는 걸로 인식되게끔 할 수 있는 건 정말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등등 좀 주제 넘게 얘기를 했는데 형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김민석 형이랑 매우 가깝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느낀 건데 최근에 이제 우리 의원님도 그 캠프의 일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 건데 저는 캠프의 일원은 아닙니다. 아 그래 거기 예. 언론 보도에는 일원으로 일부 보도가 돼 있던데 뭐 사실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거명된 뭐 김우영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면면을 두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한 얘기는 야 진짜로 찐명 중에 찐명만 모아놨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제가 그 얘기를 다시 접해 보니까 그럼 김민석 사람은 이 중에 누구야?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강두구 하나 떠올라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난번에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 출마했을 때 김민석 의원도 어느 날 당 대표 출마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죠. 아 그때 제가 유일했습니다. 그때요. 네. 현역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옆에 함께했죠. 사실은 그때 제가 이재명 의원께서 저한테 당 대표 출마니까 함께 해달라고 해서 제가 당연히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시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틀 온가지 안 김민석 의원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아니 지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내가 이재명 의원한테 함께 하겠다고 이틀 전에 이거 왜 웃기지 이거 얘기했는데 보니까. 그런데 제가 고민하다가 이재명 의원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김민석 의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고 네. 이해해달라 이렇게 그렇지만 만약에 김민석 의원이 코드프가 되면 그때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김민석 의원이 갖고 있는 장점이자 약점인데 김민석 의원도 비교적 정치를 오래 한 분이잖아요. 근데 개파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 약간 독특한 거죠. 근데 김민석의 장점이 뭐냐 저한테 물어본다면요. 저희 연배 의원들 중에서 김민석이란 정치인만큼 시대 정신을 고민하고요. 사람의 삶을 고민하고요. 그리고 한반도 문제, 외교 이런 거를 고민한 사람은 학습하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어려운 와중에도 그 중국 칭화대에서 석사학위 받고 그리고 또 미국에 가서 로스쿨 공부하고 국제 오고. 변호사 네. 자격 따고 그 전에 또 그 케네디 스쿨에서 또 행정학 석사 받고 이러면서 국제적인 안목을 갖고 네트워크를 네. 만들고 그리고 그 18년 동안 어려운 세월을 보낼 때도요. 늘 본인은 언젠가 공적인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절제하고 예를 들면 그런 게 저한테는 약간 좀 남다르게 느껴졌다. 남다르게 네. 보였습니다. 아마 거기에 제가 홀렸는지도 모르죠. 근데 김민석 의원의 이력은 대단한 거죠. 이력은 대단하죠. 네. 한국의 리더급 정치인 중에 이제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은 거의 처음이다시피 한데 아마 의원들도 이제 과거와 달라진 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 유권자들하고 너무 당원들과 밀착이 돼서 생긴 것 같은데 네. 진짜 보스가 없는 정당이 돼 버렸어요. 예컨대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 그 민평년 배경으로 그 수장급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꼭대기에 대통령도 있고 당대표도 있지만 중간 보스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그게 없어진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리더급 보스급 의원들이 왜 안 보이지? 그 너무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 어떤 거예요? 그전엔 왜
다 뭐 그러니까, 이기택이니 예. 뭐 다 있었단 말이에요 보수. 예, 그러니까 이제 수장이 좀 전에 있었죠. 네. 좀 전에 김대중 총재 시절에 예를 들면 최고위원했던 정대철 뭐 또 김상현 이런 의원님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분들이 일종의 개파 보스였습니다. 뭐 한강옥 이런 분들. 그런 훈홍계 뭐. 근데 지금은 저도 최고위원이지만 뭐 개파라고 표현하기가 예. 전혀 뭐 맞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권이랑은 엄청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정치 환경이 달라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아 유튜브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우리 당원들이 입장을 정리하고 이럴 때 맞아요. 유튜브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맞아요. 야. 예. 근데 한편으로 이 도그마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냥 기존의 도그마, 기존의 그 유튜브 권력이 일정 정도 좀 새로 재편되고 있다라는 그런 좀 현상도 예를 들면 지난번에 평택 보궐선거 기존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조국 전 대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뚫고. 예, 뚫고 돼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원래. 안 됐잖아요. 예. 이거는 저는 단순하게 조국 전 대표가 됐냐 안 됐냐 이런 거 떠나서 조국 전 대표를 지지했던 가장 큰 힘이 어떻게 보면 그 유튜브 뉴스공장과 뭐 매불쇼였는데 또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유시민 작가 이런 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졌다라는 거는 이거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 나온 김에 그 유시민 작가가 물론 이제 시일은 좀 지났어요. 뭐 그 심지어는 뭐 지난주 얘기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시의성이 없는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간단하게 그 선생님은 유시민 작가의 그 재건축 논의 이런 것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유시민은 왜 화가 났을까예요. 제일 의문이. 아, 왜 화가 났을까? 네. 그 말투와 어조 표정을 그러니까, 보면 네. 화가 나 있어. 화나 있어.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 들어가서 뭐 얘기하는 건 하도 많이 얘기돼 갖고 비슷한 얘기 동어반복이었죠. 비유만 달라. 예. 그리고 반론들도 뭐 나올 만큼 나왔으니까 그런데 왜 화가 났지? 근데 이제 아주 얕게 하는 진단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 조국을 홀대해서. 근데 무슨 유시민이 조국의 아버지도 아니잖아. 굳이. 예. 그건 너무 이상한 진단이고. 그다음에 그 양반이 얘기하듯이 무슨 검찰 개혁에 미흡하다라든지 인사 문제에 있어서 뭐라든지 그거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뒤로 충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좀 그러지 마십시오. 이 정도인데 화가 나 있단 말이에요. 화가 왜일까? 이 질문 자체가 답일 거예요. 아, 왜 화가 났을까? 예. 그거를 탐독해봐야지 실제로 그 정서의 배경을 알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우회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분노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연하게 산업 정책을 그렇게 바꿔가기도 하고 재벌 총수들과 손잡고 다니고 이거에 그렇게 화낼 만큼 유연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왜 화가 났지? 이거를 곰곰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유시민 씨가 비판 많이 받으니까 굉장히 막 그냥 사익에 찌든 사람으로 더럽게 묘사하는 것도 많더라고. 근데 유시민 씨 뭐 강연 한 번 가면 돈 얼마 받겠어. 경제적으로도 뭐 수백 어렵지 받겠죠. 않고 네. 명망도 넘치고 그렇게 욕심 가질 사람이 아니고 또 자리 바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는 뭐에 화가 났을까가 계속되는 의문이에요. 선생님은 짐작가는 거 혹시 없으세요? 짐작이 있지만 어떻게 말로 해. 그다음에 그날 대담에서 네. 김어준의 뒤로 빼는 태도 아, 이거 얼굴. 계속 뒤로 빼잖아요. 그 얘기는 딴 데 가서 하시고요. 오늘은 하지 마시고 뒤로 뺀 태도를 보면 앞으로 그 향방을 알 수 있죠. 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서로 공격하는 사람들 너무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옛날에 다 술자리에서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이
한번 살풀이했다고 생각하면 근데 좋겠는데 대통령 얘기도 그런 워딩이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자리에서 우리가 볼 사이니까 너무 이렇게 얼굴 붉히면 싸우지 말라는 취지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거 되게 가볍게 받아서 여쭤보면은 저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들은 그래도 대표 최고인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우리 통상적 회사에서 누구랑 싸우게 되면은 야 가서 소주나 한잔 하자. 이렇게 해서 푸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정청래 대표 강덕구 최고인 계시면 그런 언쟁이 있었어요? 그럼 뭐 서로 이제 예를 들면 따로 이제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따로 차를 마시면서 얘기한다거나 그런 대화가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니 뭐 우리 최고위원들끼리 몇 번 식사를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비교적 예를 들면 최고위에서 약간의 그런 갈등적 모습이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끝난 다음에 또 쿨하게 아, 그래요? 받아들이고 네. 또 다시 평상의 모습으로 돌아오고요.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있고요. 근데 전 그런 부분은 뭐 저는 뭐 정청래 대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인배적인 모습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전 유시민 작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조국 전 대표 얘기했는데 사실은 제가 조국 전 대표 사면을 제일 먼저 얘기했던 그건 사람입니다. 맞아요. 제일 먼저 공개 예. 주창을 예. 하셨죠. 예. 제가 조국 전 대표랑 개인적으로 만난 적 커피 한잔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면회를 갔다 왔습니다. 면회 가셨어요? 예, 제가 면회도 갔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길게 보면 우리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부분도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아니 그런 부분도 네. 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칙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예를 들면 방식과 예를 들면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데 개인적 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절차를 거쳐서 당 대표인 거잖아요. 그런 방식과 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지. 저는 길게 보면 하나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당대 제가 알기에는 7월 달에 그 조국 혁신단도 전당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민주당도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거 끝난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은 어쨌거나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큰 틀에서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요. 예. 제가 예언 하나 하겠는데 한 2, 3년 내로 국힘이 정상적이 됩니다. 야 무서운 얘기인데 이거. 예. 예. 제정신 차리고 정상적으로 예. 돼서 이게 흐름이 한번 쫙 일로 왔다 쫙 가는 걸 보거든요. 국힘은 지금 망가짐에 아주 극단이에요. 끝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정신 다음에는 차리고 오지 또. 예. 다시 달라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온건 보수 이미지로 탈각되고 또 그런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힘이 상당한 경쟁력으로 재구조화가 될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정말 꽃놀이패 속에 있는 거거든. 정말 상대할 가치도 없는 극우 꼴통이 된 야당 앞에서 지금 마음껏 춤추고 있는 건데 이럴 때 설득 가능한 지형도를 확 넓혀두는 아니 이재명 대통령하고 식사한 다음에 가령 국힘 의원들 한 20명 30명이 탈당하고 만약에 민주당으로 입당하겠소 뭐 예를 들어 그런 네. 사태가 벌어지면 너 뭐했지 저 유튜버들이 다 한 명 전적 따질 거예요. 가령 강 의원님 감사 이 극단적인 비유인데 예. 뭐 전국이 올해 어떻게 흘러가다가 정말 국힘에서 과장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서 한 20, 30명 민주당 입당하겠다고 찾아오면 찬성할 거예요, 반대할 거예요. 이 통합이 더 어렵죠 사실은. 제가 뭐 이거 고도의 정부적 고민이 필요한데 좀 더 고민해봐야 아니 근데 받아야죠. 이건 귀순이니까 그냥 받는 것밖에 없을 받아야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도 귀순이잖아 받아서 이거 귀순. 받아서 키워서 민주당이 잃는 게 생기겠지. 많은 걸 잃으면서 더 큰 걸 얻어야죠. 더 큰 거를. 저도 김갑 선생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유시민 작가께서 핵심 지지층이 먼저 이탈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야말로 평당원부터 네. 시작을 해갖고 여기까지 그렇죠. 온 사람입니다. 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지역에서 평당원에서 그러니까 알아요. 예. 그래서 평당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 평당원들 중에서 핵심 당원들, 우리 당과 오래 함께했던 분들은 생각보다 이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요. 예, 제가 이건 심지가 붙죠. 이건 예.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쉽게 이탈하나요? 근데 소위 뭐 중도층인데 대통령이 일 잘해서 아니면 국힘이 싫어서 우리 당에 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대통령이 실망하고 민주당이 실망하면 떠날 수 있지 않은가. 이탈되는 예. 거죠, 실제로. 예. 그러니까 지지율 빠지는 건 당연해요. 국힘 맨날 싸운다고 싫어해서 이 민주당 쳐다봤는데 이것들도 똑같이 싸우네. 예. 대통령 그 수습도 못하네. 뭐 이런 그런 거겠죠. 분위기예요 예. 요즘. 그래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 생각은요. 어쨌거나 중심을 확실하게 강화한다. 그런 다음에 플러스 외연 확장이다. 근데 외연 확장이 먼저는 아닙니다. 중심층을 토대로 외연 확장이지 중심을 무너뜨리고 외연 확장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생각에 이재명 대통령은 더 깜짝 놀랄 일도 할 걸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혹시 제 말을 들을 거 아닐까? 제가 아니 원래 그 산업 관련된 얘기들도 저희 방송 나와서 주구장창하셨는데 개혁 그걸- 정권 절대 네. 표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 그 국가를 다시 한번 도약시키는 대도약 정권이 돼야 된다. 이번에 그 말 대도약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실제로. 예. 근데 제가 이건 반장난으로 하는 말인데 과거에 너무나 여러 번 한 말은 위대한 지도자는 자기 지지자를 배신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을 참 여러 번 했어요. 그 이재명 후보를 마주하고서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지지자 그룹 중에 뭐 코어라고 해도 좋고 강성이라고 해도 좋고 그 그룹의 상당수는 원리주의자들이 존재하게 마련이에요. 그 원리주의의 리더가 빠지는 순간부터 다수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그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뛰어난 지도자는 자기의 지지층을 배신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의 사례가 노무현 대통령이 FTA를 추진하고 이라크 파병을 한 일 그렇습니다. 같은 아주 대표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아마 더 깜짝 놀랄 일도 하실 거라고요. 아니 오늘 이렇게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말미인데 원래 뉴 이재명이라는 그 사주에 대해서 그런 굉장히 경계하는 표현들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얘기 들어보니까 좀 약간 달라지신 것 같아요 느낌이. 자꾸 뉴가 돼가네요. 예, 사실 지난번 대선 때 판을 바꾼 변곡점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기억나는 게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랑 네. 우리 이재명 후보랑 사진을 함께 찍은 사진. 그 역삼동에 예, 어디 갔죠 예, 그 예, 함께 찍은 회사. 사진 나옵니다. 네. 저는 그것도 아주 중요한 변곡점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중도 입장에서 보면 그 사진 한 장이 상당히 좀 안심시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정규제, 조갑제 이런 분들이랑 뭐 간담회 토론을 뭐 하는 밥도 겁니다. 먹고 예, 예.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능력은 있다 확실한 거. 이런 메시지도 나름대로 안심을 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민주당 어떻게 보면 프레임의 대전환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한 것도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토를 하나 달겠는데 예, 예. 죄송한데 예.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는 근원이 저 DJ예요. 그렇죠. 예. 예. 김대중이 표방한 걸 예. 다시 찾아온 누군가가 거고. 계속 이렇게 예. 변주한 거죠. 예. 그리고 이재명은 김대중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아주 느껴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러지 않았으면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집권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DJ 말씀하셨지만 DJ가 DJP 연합하고 중도 보수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준비된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가 IMF 바로 직후 상황이었기 때문에 준비된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다 탄핵 직후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 전체 정치 지형이 상대적으로 개혁 민주진영의 중심의 당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힘든 어렵죠, 지형입니다. 구조사.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우리 것만 지키겠다. 이런 게 과연 정권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아니, 가치냐. 그래서 사실 뭐 이재명 이런-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도 하는 표현이 구조적 다수라는 표현을 계속 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정확한 구조적으로 지금 진단이에요. 소수기 때문에 다음 대선 기약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 있을 때 구조적으로 이기는 다수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결국 그게 외연확장이란 말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자기께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민주당으로부터 척져왔거든요. 자기 부동산이 좀 있거나 네. 자기 집이 있거나 어느 정도만 돼도 그거 불식 못하면 민주당은 그냥 대단한 위기가 국가 위기가 와서 어떻게 그럴 해서 때만. 정권 잡을 그런 일만 반복되니까 어부지리만. 네. 힘을 이만큼 더 왼쪽 바깥에 극으로 밀어내고 민주당이 상당한 정도로 보수주의를 수용해서 그 보수를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념을 얘기할 때는 복잡했는데 지금은 그냥 시장주의에 투철한 거예요. 시장주의적 성격을 강화하는 건데 보세요. 이재용 회장한테 저는 상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제가 그동안 쭉 지켜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냐하면 후보 때 굉장히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선생님 발언도 그렇죠. 선생님 발언 옛날에. 딱 데려와 갖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모셔 갖고 사전에 이거 보여준 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만 하더라도 약간 업무적 관계로 대하는 것 같아. 근데 이재용 회장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손잡고 뭐 하고 싶어 하는 그게 막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사회에 좀 이 약간 뭐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네. 실제로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가 후보 때 이재명 후보와 사진을 함께 찍었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현장이나 그 내용 포함해서 그거는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이 안 됐는데 그 전에 했다는 그러면 거기 될지 안 때문에 될지 아마 알 수 없는데 삼성그룹 내부에서도 경론이 있었겠죠. 총수의 네. 입장 판단은 존중하지만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히 긴장되고 그리고 다른 네. 메시지를 이재용 회장께 전달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입장 정리한 건 큰 거고요. 어쨌거나 기업이 아무리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업은 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네.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기업의 생존, 기업의 미래, 기업의 전략적 판단, 시장 환경 이런 거가 먼저지 대통령의 입장이 시킨다고 합니까, 먼저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예. 그리고 지금은 이게 7, 80년대만 하더라도 다 관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어떻게 보면 시장 윤석열 정권 들어서 좀 더 박근혜 정권 시장에다 좀 더 힘을 준 거잖아요. 네. 기업에다. 근데 지금은 기업과 이 정치권이 함께 협력하고 그야말로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어떻게 하면 기업이 살아남을 건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 건가 서로 협력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협력이라는 그러니까요. 관점에서 봐야지 기업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큰 틀의 방향과 기업의 가치, 기업의 이익, 기업의 미래 이런 부분에서 투자가 합의된 거지. 네. 어떻게 예를 들면 비틀어서 나옵니까? 비틀어서 네.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아니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딱 하나만 의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중간에 여쭤보지 못 여쭤봤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겪어보셨고 가까이서 예.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랑도 이렇게 호흡을 맞춰봤고 김민석 제가- 총리랑은 굉장히 오래된 관계인데 그 세 분 다 사람이니까 일하다가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좀 이렇게 세 분 다 화를 회의하는 도중에 낼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편하게라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본인이 화가 났다. 뭔가 쓴소리를 하고 싶다. 그 세 분이 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태도, 예. 근데 방식. 공적인 자리에서 화를 내는 경우는 세 분 다 없었던 거 아 같고요. 그래요? 예. 그 정청래 대표는 어쨌거나 좀 본인 입장에서
좀 신기가 불편하다 그러면 담배 피러 옥상을 가는 것 같아요. 담배 피러 가는 건 일단 해소를 하고 와야 되니까. 네. 예. 김민석 총리는 말을 약간 좀 불편해지면 말을 잘 좀 안 하시는구나. 예. 숨고르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네. 이재명 대표도 그냥 허 웃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멘탈이 뭐 만만한 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복심을 예. 쉽게 드러내지 않는군요. 그러니까 네. 그게 뭐 내공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유쾌한 토론이 됐는 것 같은데 방송 보는 많은 분들도 뭔가 이제는 우리 멸칭 쓰지 말자고 약속을 했잖아요. 대통령들끼리도.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네. 그 미워하는 댓글 다시는 분, 그 이상한 데 계신 분 말고 그냥 우리 네. 일반 민주당 가까이 있는 사람들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렇게 미워할 일 아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누가 정청래 막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증언할 수 있는데 한 인간으로 참 좋은 사람이에요. 반대쪽도 비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잘못 알고 계신 게 너무 많아. 요새 유시민 비판이 그냥 그 무슨 대유행이더라고. 그래갖고 뭐 옛날 유촉세 시절로 해갖고. 유촉세. 근데 그 나이 든 사람의 충정으로 볼 수도 있죠. 예. 근데 다시 한번 마지막. 유시민은 왜 화가 났을까? 저는 그러면서 갑자기 지금 시계가 보이는데 그 언박싱 얘기했는데 우리 선생님도 지금 시계 차고 계시네 보니까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계를. 전에 청와대에서 보냈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야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 있네 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알겠습니다. 요새 맨날 차요. 네, 유시민 작가님 다음 발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갑수 선생님, 강덕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경향TV는 내일 오후 4시에 인물비상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